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만의 글로벌 통신원. 저희 3프로TV가 글로벌 통신원을 꽤 오랜 기간 동안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70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글로벌 통신원으로 리스트업이 되어 계신 상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글로벌 통신원 분들을 통해서 현지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네.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첫 번째 시간은 요즘 안 그래도 뭐 엔화에 대한 투자도 관심 많고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투자로도 관심이 많으세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일본에 계신 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희권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어려 보이세요. 아유, 이렇게 또 칭찬을 받으니 오늘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수험생 아니에요? 수험생? 지금 내일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박희권 통신원은 어디에 계시나요? 네, 지금 동경에서 살고 있고요. 이것저것 합치면 10년 정도 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10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최근에 이직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디지털 광고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컨설팅 회사로 옮겨가서 일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1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근데 지금 저녁이니까. 네. 저녁이니까 예. 괜찮죠? 왜요? 아니, 지금 직장이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야, 너 오자마자 지금... 주말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 플로어에 저랑 청소부 아줌마밖에 없고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이 아니라 직장이신가 봐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회의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일본에 계시면서 뭐 10년 정도 계셨으니까 이 일본에 계셨을 때의 한국을 바라보는 점 또는 한국에 계셨을 때 일본을 바라보는 점 여러 가지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 뭐 짤막하게 조금 뭐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시각 차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정말 이거 얘기하면 한 3시간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산 사람 얘기하면 제가 일본을 20년 전에 한 번 살았고 10년 전에 한 번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3번 살고 있는데요. 예.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류가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이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살아도 뭐 그렇게 큰 차별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20년 전에는 그 학생 때였었어요? 학창 시절? 제가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처음 일본에 왔었고요. 그러고 돌아갔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현지고 진학과 동시에 일본에 왔었고 또 대학 졸업하고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어쩌다 보니 또 일본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본격적으로 또 여쭤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은 저 엔화예요. 엔화. 엔화와 지금 일본의 어떤 디플레이션은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먼저 엔화의 상황, 이 물가 오르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어떻게 뭐 체감하고 계시나요? 물가가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100엔을 내면은 포장지에 지우개가 2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에는 이제 100엔을 내면 포장지에 지우개 하나랑 지우개 설명서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질소 지우개 같은 거죠. 이 별한 급격한 물가 변화가 상당히 이제 1, 2년 내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아직 대체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 통해서 많이 듣는 거는 임금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 올랐다는데 실제로 그랬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느껴보셨나요? 임금이 안 오른다 이런 걸? 이게 정말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직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일본 정부가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거의 몇 년간 몇십 프로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진짜 그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18개월에만 한정을 하자면 실질 임금이 18개월 연속 감소하는 기네스북 결과를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급여가 오른다고 한들 이제 그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본 그 급여가 그렇게 뭐 애초에 높은 수준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제 물가 상승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현지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그리고 저도 또한 좀 많이 힘든 게 가끔씩 나타나곤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은 임금을 올리고 싶을 때 직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임금 자체가 안 오르니까? 네. 많은 경우가 이직을 해서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업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부업 쪽이 이제 굳이 특기를 하자면 부업 쪽이 좀 재밌는데요. 일본은 되게 재밌게 정부가 부업을 장려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정말 없고요. 그리고 세수업 보고는 급하거든요. 게다가 뭐 거기서 그 직장인들 중에서 돈 욕심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정부가 제공해주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뭐라 해야 되나, 부업을 좀 장려한 식으로 이제 회사 혜택을 좀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의 복지제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그게 제 사례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럼 부업은 어떤 걸 하시나요? 한국에서 보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말 그대로 드롭시핑과 같은 뭐 배대지라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네일 아트를 뭐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심지어는 뭐 한국 분들이라면 아마존에 한국 이제 식료품들 이제 떼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그냥 임금 오르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래가 아니라 네네.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써서 부업을 장려함으로써 사람들이 임금은 안 오르지만 일을 2개를 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금이 기업 단에서 임금을 올려라라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압박을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근데 많은 이제 근로자분들께서는 투잡을 뛰어라. 네. 이걸 부양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회사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건 정말로 좀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게 저는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실력만 있다면 국적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말을 하든간 뭐 진짜 뭐 누구든지 일을 시키는 분위기라 또 이런 게 조금 더 강해지지 않나, 이런 경향이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지난 10년 정도에 일본에 계셨는데 그럼 네.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업, 이런 부양책 또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최근에 뭐 1, 2년 동안에 갑자기 급격하게 생기는 어떤 트렌드예요? 아니면은 10년 동안에 뭐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떤 순차적으로 좀 일어났던 트렌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한 직전부터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 점점 이제 코로나 때 수면위로 확실히 올라간,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화와 관련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요즘에 엔화가 너무 싸져서 이 정도 싸면은 엔화는 사놓으면 나중에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는 심리를 좀 갖고 계시는데, 일본에서 사시니까 일본 엔화를 직접 사용하는 측면에서 엔화가 싼지 비싼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다른 나라로, 뭐 한국으로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렇게 송금하실 일이 있으세요? 네, 네, 가끔씩 원화 송금을 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엔화가 진짜 싸다는 게 지금 좀 체감이 되시나요? 저 이제 서울 못 삽니다, 이제. 서울 가면 제 월급이 서울에 못 삽니다. 서울에 놀러 가지 못합니다, 정말. 제 월급이 3분의 2로 토막이 난지라 지금은 서울 놀러 가기 좀 힘들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엔화가 너무 싸져서? 네, 지금 쉽진 않습니다, 사실. 네. 이 경향이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일본 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남산이의 소나무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려도 안 바뀌기 때문이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배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이 일본은행이 제시한 목표 인플레이션이 2%였는데 최근에 달성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요 창출에 대한 인플레이션, 의도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기보단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었다 보니까 그 보고 그리고 또金利를 또 급격하게 올려서 이제 환율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러면 또 이제 일본 정부든 개인이든 회사든 그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못 먹어도 계속 저금리 유지를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엔화는 앞으로 미국 금리가 미국 달러가 조금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여행하시려면 지금이긴 합니다. 지금 엔화는 타이어보다 싸거든요. 지금 엔화는 타이어보다 싸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물가가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을 비추어 보시면 또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보셨으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게 현지 분들한테 어떤 건가요, 이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사회라는 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게 어떤 거냐,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적어도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는 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긴 합니다. 이게 뭐 정말 좋은 거다. 물가가 올라서 너무 좋다. 드디어 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를 거다라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신중론에 조금 한 표를 던지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일본이 저가를 유지한 게 어떤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이긴 했습니다. 한 가지 청사진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고도성장계 1억 총중률 사회라든지 그리고 고이즈미 시절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정규직을 확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아베노믹스 때 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한다든지 그러면서 일본은 예전부터 버블 붕괴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두가 저물가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1억 명이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이제 사회를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간 일본 분도 사실 이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해서 30대에 집을 사고 60대에 이제 30대에 집을 사고 30년 론을 땡겨서 60대 대출 변제를 완료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델이 계속 30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요 몇 년간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안 그래도 이 모델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씩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물가가 올라가면서 중산층 자체가 아예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거의 동일한 상태로 있는 경우고 다만 최근에 물가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직 확실한 게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 장기간에 걸쳐 있었던 그런 물가가 최근에 급변하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겪으니까 네.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보면 실업률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안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네. 미국에서 겪다 보니까 지표가 여러 가지 꼬이게 되고 뭐 시장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사실 드네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게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어보면 아르헨티나가 그 굉장히 높은 고물가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월급을 받는 족족 바로 받는 날 생필품을 다 사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간 속도가 빠르니까. 올라간 속도가 빨라서 이게 다음 날 사면은 그 돈으로 그걸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수요를 좀 앞당기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일본 분들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거 비싸서 못 사겠는데 하면서 지갑을 좀 닫는 경향이 좀 많은가요? 이게 아마 많은 3% 시청자분들이 버블 경제 때 일본 혹은 와타나베 부인과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 와타나베 네네. 부인이 막 그런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많은 현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갑자기 확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분들은 지금 링겔 꽂고 누워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링겔 꽂고 누워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년층은 아직 현금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현금 동원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버블이 붕괴하고 리먼 쇼크가 오고 그다음에 그리고 리먼 쇼크가 오고 그리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아예 잊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모두가 소극적으로 투자를 접하는 거고 대부분 오히려 그 은행에 그냥 꼭꼭 집어넣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가 교과서에서 봤을 것 같은 부자가 된 일본인 그런 거는 앞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까. 잘 안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물론 제가 금융권이 아니라서 그래 전문가도 아닌 하나의 개미로서 제가 뭘 얘기해도 아마 내일이면 틀린 결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그래왔고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긴 해요. 다만 YCC 조정을 통해서 조금 금리를 변동시킨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이것도 물론 이제 이것 덕분에 시중에 있는 30년 만기 주택 대출 고정금리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면 앞으로 좀 일본에서 경제 타격이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고 있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정말 지켜봐야만 될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을 보게 되면 니케이부터 시작해서 네. 지수가 정말 괜찮았잖아요. 몇십 년 만에 이 호황을 좀 누렸던 네. 주식시장이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느껴지는 특히 이제 젊은층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주식시장의 호황 이거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확실히 올해는 그러니까 일본 이제 증권 지수 토픽스라고 하는데 동경에서 하는 토픽스라고 하는 토픽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발행한 토픽스 주식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원래는 되게 적었는데 이번에 17.6% 2년 만에 이제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자금 유입의 많은 경우가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청년층의 유입이 많았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신중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지 사실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미국의 401k나 IRA 같은 게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리사랑 이데코라는 건데 얘네들은 다 이제 그런 그 펀드 이게 투자를 되게 잘하게 이제 세금 좀 낮춰주고 수수료 낮춰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펀드 그 판매 리스트를 쫙 보면요. 전체 상위 10개 펀드 중에 토픽스를 추정하는 게 딱 하나 있고 그게 8위입니다. 나머지는 다 S&P 500과 나스닥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 쪽에 지금 다 이제 가고 있고요.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기시다 정권이 들어가고 나서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다시 되돌리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는요.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는 자국 패식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수년 정도 일본인들의 그 특유의 신중한 성격상 수년 정도 이런 토픽스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토픽스에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라는 약간 쩔떡지근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투자 자체를 잃어버렸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를 기억 속에서 이제 지워진 상태였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리사랑 이데코도 그 제도가 있는데 실제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30%가 될까 말까라고 해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되게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노릇이죠. 얼마나 저희가 예금률이 1%가 높은 거 찾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그래도 아직 그게 30%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분들은 자산을 어떻게 뭔가 불리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득을 높이는 방식은 확실히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직을 자주 한다라든지 부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부동산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자주 사는 그런 하나의 그런 주택이 아니라 타워맨션이라고 불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주상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형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소득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좀 욕심이 있다. 그러면 리사나 이데코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기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혹은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를 거래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계시고요. 다만 한국에 비해서는 그런 열기라고 해야 되나요? 강조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제가 언뜻 듣기로 네. 한국이 정말 이 경제 방송이나 뭐 이제 3프로 TV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좀 활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그런 매체가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맞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 경제 유튜브 채널을 2년간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장기간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볼만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유튜브나 미국 채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다. 아 일본 진출. 일본 진출. 예. 아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제가 번역도 하고 다 합니다. 이제 우리 블루오션인데 소비자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건 소비자가 좀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게 뭔가 그 욕심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코어 팬과 코어하지 않은 팬들이 나누기는 하는데요.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욕심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나 보여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크트리도 신뢰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은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저한테 일본어 잘한다고 되게 칭찬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저금리로 이제 집값 대출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일본도 노동법이 꽤나 잘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잘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되는 수당이나 그리고 그래도 아직 운영되는 연금제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동경 23구 도심에서 살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부동산 값도 저렴하고 그 삶의 코스트도 30년간 계속 고정이다 보니까 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뭐 평범한 중산 이 말 그대로 1억 총중류 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군. 와, 이게 들어도 신기합니다. 희한하죠. 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엔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좀 보게 됐던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또는 해외 기업 또 외국 기업에서 종사를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지금 너무 엔저 상황 때문에 차라리 외국 기업 가서 또는 한국에 가서 이렇게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렇게 공유하지는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또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일본에서 통계를 작성합니다. 해외 장기 거주자, 말 그대로 돈 벌러 나간 사람들, 그리고 해외 영주권 소지자, 이 두 가지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요. 해외 장기 거주자는 2021년 기준으로 6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해외 영주권 소지자, 작정하고 사신 분들은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2만 명 중에 태반이 누구냐라면 아주 그래도 여성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분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뭐 어떤 직업으로 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일본에서 여성으로 사는 게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게 이제 공통된 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는 다행히 출산휴가나 이런 게 도장되는 회사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출산휴가를 이제 내기도 힘들고, 만약에 출산휴가를 낼 경우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한국은 왜 시민 정치운동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뭐 어떻게든 내 의견을 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권 운동도 여전히 트위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이제 여성인권 증상이나 그들을 이제 산업계로 옮기려고, 안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까요. 옮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풀어내고 있긴 한데요. 아쉽게도 이게 현실에 저희들한테 이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해외에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의 가족들한테 보내주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민자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었잖아요. 일본에서 물론 경제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엔화가 워낙 싸서 저는 해외 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가서 돈을 벌어 일본에 보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러나 싶었는데 여성분들이 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거 말고는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지금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출산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도 저출산 국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께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못 받는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일본에 여행 가려는 수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향 여행을 정말 많이 가시는데 그게 일본 현지에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엄청납니다. 진짜 한국 분들, 대만 분들이 그 일본 정부에서 통계를 조사했었는데요. 뭐더라?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국경이 풀리고 나서 그 바로 거의 그 코로나 이전의 그 관광객 수준을 거의 되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태반이 이제 요 근래 환율이 좀 좋아진 한국 분들이랑 대만 분들 그리고 미국 분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부야에 가면은 그 한국어랑 중국어를 최소한 2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시간당. 두 번씩 듣는다고요? 예, 2번씩 시간당 듣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저번에 제가 지인들하고 저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남자 셋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이야. 그냥 한국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한국 사람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제로 이게 그 경제 성장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관광업 자체는 늘어나긴 하는데요. 근데 관광업 자체가 아직 GDP 6.8%밖에 안 돼가지고요.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긴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제조업이 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엔화가 쌓였으니까요. 토요타나 이런 애들이 최고 실적을 갱신하는 등 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업이 좋아져서 일본인들의 소득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제조업이 돈을 최근에 잘 벌기 시작하고 아마 곧 이게 사람들한테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렇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또 뭐냐면 사실 일본 국민들이 저소득에도 뭐 그렇게 크게 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물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던가 그렇지 않다면 극명하게 나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평안하게 잘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욕심 없이 그냥 왜 우리도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 화분나 바타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동경 시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래도 좀 더 연봉을 좀 더 올리고 싶다. 아니면 내 부업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은 또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게 정말 요 근래 1, 2년 정도이니 아마 한 3, 4년 후에는 또 사회가 아마 확실히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보세요. 과거에는 일본이 아까 그 박희곤 우리 특파원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인상 깊은데 과거에는 어차피 물가도 안 올라 임금도 안 올라 근데 집값도 안 올라 그리고 대출 이자도 안 올라 그러면은 어차피 회사에서 한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대출 이제 받아서 집 사놓으면 이제 내가 은퇴할 때쯤에 그거 다 갚고 그때부터는 내 집 살고 그럼 평생을 뭐 딱히 큰 요동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는데 어차피 그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어그러지니까 일본 분들도 뭔가 내가 다른 무엇을 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그러니까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요즘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정말로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청사진이 없고 불안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본 분들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크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논의는 이미 수년 코로나 이전부터 정부랑 산업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일본 경제를 이야기해도 언제나 나오는 DX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말 그대로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뭐 제대로 된 결과를 보려면 최소한 수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혹시 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국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하게 네네. 되면은 장인 정신이라는 뭐 정말 그 가문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 국민들한테 퍼져 있는 그 국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사회에서 그 적응력이 좀 느릴 수 있다. 일본이. 뭐 어떤 한쪽에서는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본만의 어떤 색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체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본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민성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성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민성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제가 본 일본 사람 중에 동일한 사람들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루에 2시간 자가면서 부업 한 3개 띄우면서 소득을 엄청 올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이제 뭐 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오카야마로 돌아가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 칼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점점 제가 겪었던 10년 전에 이제 일본 사회, 리먼 직후 정도의 일본 사회처럼 돼가는 것 같고, 일본 사회는 점점 한국 사회처럼 점점 팍팍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끼리 뭐 가끔 반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와 지금이 완전 그 천지 차이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우리나라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20대 20평, 30대 30평, 40대 40평 했다가 그 집값이 오르면서 확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9평이 이제 83제곱미터가 되고 막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일본도 내가 뭐 취직해서 대출 받아서 딱 그 은퇴할 때쯤에 이제 집 다 갚고 이게 거기서 그냥 끝까지 살고 하면 되는데 이 계획이 확 어그러진 상황에서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뭔가 수단을 써서 이게 타파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DX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회사도, 사회도 이거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 DX가 됐는 회사, 안 되는 회사의 생존이 완전히 달라졌었거든요. 말 그대로 DX가 된 분들은 회사가 전속이 되고, DX가 안 된 회사들은 회사가 아예 사라지거나 공고사직을 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다만 이제 DX의 특징이 뭐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다른 나라의 DX가 어떻게 되는지 100% 파악한 게 없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로 이 3가지 토픽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된 정형 전략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찾는 거. 이 3가지 토픽은 일본 DX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다 안 된 사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미즈호은행 전산바비 사건이라는 건데요. 아마 3%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즈호은행. 네, 지금은 투자 쪽으로 많이 잘 나가고 있는 일본의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죠. 근데 이 회사가 그 2021년에 무려 9번이나 전산장애를 일으켰습니다. 9번이나요. 그래서 혹시 아직 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아직도 이 은행 계좌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벨 평화상 드려야 되고요. 혹시 사정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보상받을 박수, 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9번이나 전산장애가 있는데 왜 안 고쳐? 이게 진짜 정말 눈으로서 볼 수 없는 약간 한데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즈호은행이란 게 방금 드렸던 3가지 토픽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통합된 경영 전략이요. 98년도에 이 은행은 98년도에 3개의 은행이 합쳐진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개 은행이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면 아침 드라마 고부 갈등 수준이었어요. 이거 너무 심해서 정말 회사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점포수 줄이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점포수를 오히려 더 내는 겁니다. 다른 예전 은행보다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경영 전략은커녕 통합 전략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든 시스템이 따로 놀고 경영도 완전 따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사례를 넣자면 이게 사실 일본 대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뭐 그래 재벌이나 뭐 이런 자이바스란 말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처럼 한 개의 오너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명의 대주주들이 이제 협의체를 이루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강조되는 건 좋으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대주주별 회사별 부서별 독립성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이제 한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일부 부서마다 사용하고 있는 기관 시스템이 다 다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구글을 쓰고, 어떤 데는 타블로를 쓰고, 어떤 데는 어도비를 쓰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최신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물론 은행 시스템은 자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고 문제가 없게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세 개 다 1980년대에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스템은 바뀌지 않은 게 은행 시스템은 바뀌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만 기관 시스템은 종갓집 시된장이 아니죠. 심지어 다 사용하는 벤더로 다 달라서 어느 누구도 관리를 못하고 수정도 못한 거예요. 전자로 사례가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네. 그때 당시에 미즈호은행이 발벗고 전국에서의 기금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파악을 해서 셧다운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얘네가 수정을 못한 거예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사례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라 코드를 수정할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관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일본의 의사결정의 특징 중 하나는 맨 위에 최고 의사결정자가 그 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예산을 얼마나 따오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의 협의체 이런 게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아쉽게도 존재합니다. 이설에 따르면 그 미즈호은행 2019년에 새로운 CIO가 들어섰는데 이분이 시스템에 대한 걸 잘 몰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코스트 최적화라는 걸 이유로 시스템 운영 보수 인원을 대거 삭제해버리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뭐 몇 %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그 짠이 어떤 분들은 60%까지 측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시작된 게 바로 지금 전산 상태였던 거죠. 지금도 미즈호는 전산 통합을 계속하고 있고, 나름 이제 최근에 통합된 미즈호 시스템을 발표했다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것저것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번에 CIO님께서는 이거는 전산장애를 못 막는다라고 100% 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즈호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박수를 드리고요. 댓글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일본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의 삶의 계획이 어긋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시스템이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국민성이라는 그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어떤 지금까지 끌어왔던 어떤 그 원동력, 뭐 장인 정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거기다 이제 넣기도 좀 그렇지만은 뭔가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저희는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일본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딱 했는데 현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러니까 변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성장률도 높아지고 변하는 거 맞는데 그 속에 사회 일원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박희곤 통신원으로부터 일본 현지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따로 또 연락을 좀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괜찮죠?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만 결국으로 마지막으로 끝내면요. 말씀대로 일본은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각자의 대응이 지금 난립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점점 그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DX의 결과들, 예를 들어 최근에 저는 이제 제가 주민등록표를 뗀다 하더라도, 그 동네 주민등록표를 뗀다 하더라도 이제 구청에 가지 않아도 되는 드디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은행들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복잡한 인증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DX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단계이긴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변화를 줄지, 그리고 정말로 일본인들이 100% 이제 좋아할 만한 청사진이 탄생할지, 그리고 자민당의 할아버지들이 드디어 컴퓨터를 배울 날이 올지, 예,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할아버지들이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독수리 타법부터 없애야 돼.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일본에 지금 계시는 글로벌 통신원 박희곤 통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제 예상인데 네. 아마 자주 부를 것 같습니다. 자주 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